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조용한 공천이라 평가받던 국민의힘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컷오프 대상이 된 현역 의원들이 당 결정에 반발하며 잇따라 이의 신청에 나섰습니다. 한편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조용한 공천의 이유라고 했는데 조용하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과 비교해서 조금 조용한 거고 네. 잡음은 없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공천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강남병에 우선 추천이 되면서 좀 반발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례적으로 좀 점수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 국민의힘이 강점이 시스템 공천이었거든요. 네. 시스템 공천의 핵심이 객관성하고 공정성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까 바로 아마 평가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무마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정리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 거. 두 번째는 그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정치 경력이 좀 짧아서 그런데 사실 강남권에 있는 의원들은 그 어떤 지역구가 본인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세입자라 신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도 21대 때 사실 전략적으로 공천이 됐었고 문재인 정부 때 그 통계청장을 지내면서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통계 조작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조금 많은 어떤 의정 활동에 성과를 내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당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좀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 부분에 조금 따라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공천 얘기는 민주당이 먼저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점수가 다 나온 경우가 별로 없긴 했거든요. 네. 일단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양 당이 공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이 공천이 공정한지 객관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공천 명단이 확정이 되면 누가 더 혁신 공천을 했는지 국민들께서 저는 냉정히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보다 다소 시끄럽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혁신 공천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공천이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역 물갈이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또 비판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는 지점들이 나오면서 공천 잡음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친유승민계로 꼽히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따라 기준에 맞게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또 강하게 불복을 하고 이의 신청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될지 그리고 이런 갈등들을 과연 지도부가 제대로 관리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울산 남갑에선 현역 이채익 의원이 탈락했어요. 탈락하면서 이기가 나 무소속 나가겠다라고까지 하고 되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국민 추천 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제 컷오프 된 건 아니고요. 아마 본인이 볼 때는 현역 의원들이나 또는 거기에 지역구에 신청한 후보자들이 사실상 국민 추천제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네. 아마 본인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은 그 이채고 의원 입장에서 볼 땐 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의 김기현 전 당 대표가 어쨌든 험지로 가라는 그가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거부하고 결국 나름대로 김기현 대표마저도 경선의 기회를 가졌는데 네. 본인 경선 기회를 갖지도 못하니까 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이채고 의원도 굉장히 좀 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의정 활동도 지금 3선에 나오셨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뭐 홍문표 의원이나 아니면 이명수 전 의원처럼 이명수 의원처럼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당을 위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마 뭐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채익 의원의 일단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라는 건 본인이 굉장히 지금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지역구가 국민 추천제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뭐 대놓고 컷오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본인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불복을 할 것 같고 그 불복이 나아가서는 이제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당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채익 의원이 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천 갈등들을 지금 과연 지도부가 제대로 설득해내고 함께 가서 단합하자라는 취지로 설득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울산 남갑이 이제 국민 추천제 대상이 되면서 현역 의원도 나갈 수는 있지만 컷오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온 것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그래도 조용한 이유가 현역의 컷오프도 좀 적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3년 차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도 시스템 얘기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중에 어디가 진짜 시스템이냐 하는 것이 결정난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컸던 거에 보니까 이번에 이 조용한 공천이 된 게 보면 공천 자법이 없는 게 일단 과거에 어떤 우리가 집권 여당을 할 때 어떤 공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네. 공천 트라우마가 굉장히 총선 나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주안점을 두게 됐는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어떤 그 장재현 의원의 어떤 선당 후사적인 어떤 불출마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친윤이나 아니면 윤심이나 아니면 한동훈식 사천 논란을 완전 배제할 수 있는 큰 어떤 결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 영남권의 중진들이 험지로 출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떤 윤한 당정 갈등을 거치면서 나오게 된 어떤 용산 참모에 대한 어떤 용산의 후광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용산 출신들의 어떤 행정관들, 비서관들이 상당히 아마 이번 경선에서 대부분 많이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심 없는 공천이라는 부분에 어떤 국민의힘에서 조금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랑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 미숙이라든가 어떤 무경험에서 비롯되는 것, 특히 또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그룹조차도 그 818호에 모였던 그 우리 경기도 팀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면은 당의 비주류로 있으면서 이런 큰 판을 한번 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천 논란도 벌어지고 어떤 정교하고 매끄럽지 못한 어떤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종합 예술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천 논란이 생기고 그리고 최근에는 급기야 어떤 김혜경 씨를 어떤 수행했던 어떤 부실장까지도 사천한다는 그런 논란까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번 공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스템 공천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어드밴티지 또는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획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에 반해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또 낙선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 한정된 그 국회의원들 자리를 놓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경쟁에서 만약에 밀려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의 공간을 또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또 야당의 신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당이기 때문에 갖는 또 여러 가지 또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물론 공천을 탈락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무슨 정부의 어떤 자리가 보장된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상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여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또 가능성이 넓을 수 있다라는 측면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섞여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은 다소 조용하고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이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또 국민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선거 때마다 나온 것이 설화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좀 수습이 됩니까? 이건 무조건 제가 볼 때 100번 무조건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 그 특히 이번 달이 보면 3.1절이 있는
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식민 사관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친일 프레임이거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북, 어떤 친북 프레임인데 어떤 국민의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친일 프레임에 현역 의원이 잘못된 발언을 함으로써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막말을 나오는 당에서 다 졌었습니다. 지금 21대 총선 때도 보면 물론 그 민주당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본 부분도 있지만 그때 보면 우리 당 후보들이 그때 세월호 막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총선 때는 어떤 긍정적인 것들보다 유권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는 부분은 부정적인 언어, 막말 이런 것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차례 어떤 경계를 내려고 다시 한 번 더 아마 주의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얼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3.1절이었는데 이 또 히로부미에 대한 또 비유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악스러웠던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뭐 송구하다라고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설화에 대한 경계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를 단속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전에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또 뭐 적절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는 공천이 막바지에 들어갔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공천을 가지고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평가하시는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본선 어떤 선거 전에 임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께 굉장히 또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서로 또 설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가 오른 39%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10여 차례를 했는데 그 지역에 또는 현장에 갈 때마다 어떤 맞춤형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뭐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오히려 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이번에는 반드시 의원 사선을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보이는 어떤 강한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일단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만든 어떤 커플링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의사와 정부의 갈등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또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민심이 떠나 있던 분들이 조금은 돌아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지를 해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뚝심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지지를 철회하셨다가 이번에 의정 갈등에서 대통령이 보여주는 어떤 행보를 보고 다시 조금은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총선에서 민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려면 단순히 이런 의정 갈등에서의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과 물가일 것입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체감으로 다가와서 결국 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생각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고 난다면 결국 정권 심판론의 전선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확대가 되면 이제 정당의 지지도 같은 것도 같이 움직여야 될 텐데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2%로 지금 나왔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뭐 일단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이 공천의 시끄러운 잡음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보내주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조금의 분열하는 양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정당에 또 국민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진 않으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잠정적인 것이고 공천의 과정은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천이 끝나고 명단이 확정이 되었을 때 결국 국민들께 왜 민주당의 공천이 다소 시끄러웠는지를 설명드릴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끄러웠던 이유가 결국 현역들도 물갈이하고 혁신도 하고 쇄신도 하는 공천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납득시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단합의 시간을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지지자들도 결집을 시켜서 지지율도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공천 파동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공천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친명과 친문으로 지금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곳이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럼 사실은 보면 그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당이 험지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까지도 거기에 겨우 교두보를 확보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이 3분이신데 그 보면은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낙선하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교두보를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친명, 친문이 갈라서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영남권의 민주당에서는 그 이번에 싹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공천 파동이 지역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례연합 전당을 만들었는데 거의 비례연합의 그 열석을 지금 우리 그 시민단체 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진보당 그러니까 과거 통진당의 후예라고 하는 그 진보당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북 성향이 있는 그 당에 세석이 배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새정치진보연합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용해인 의원이 지금 셀프 공천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주고 이 공천 파동을 갖고서 총선을 치러가는 게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에 대한 관리들을 지역구뿐만 아니고 이 비례대표에서도 만약 관리에 실패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인데 이제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면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습니다. 일단 뭐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결단하신 거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 정치인의 결단이기는 하지만요. 당연히 당에서 바라볼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이번 총선이 갖는 또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또 당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지점은 분명히 크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뭐 결과를 승리를 하게 될지 뭐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민주당은 당연히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총선에 임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천 과정에서 조금은 시끄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다소 잡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또다시 또 혁신의 과정에 어떤 또 불필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또 혁신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두 마리 토끼를 사실 동시에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거든요. 또 혁신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단합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혁신의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이 혁신의 시간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단합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부와 당내 구성원들이 모두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탈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뭐 아쉬움이 남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혁신을 마다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분명한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의원들한테 탈당은 자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모욕적인 발언이고 또 윤리점수나 이런 평가 점수에서 빵점을 받았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또 웃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기세상으로는 탈당을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왕십리의 김종석 전 실장이 어떤 컷오프되고 난 다음에 모였을 때도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임종석 전 실장도 당의 잔류, 송갑석 의원도 당의 잔류, 윤영찬 의원도 결국 당의 잔류하다 보면 홍영표 의원은 아마 본인도 아마 잔류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상군이라고 얘기했던 서른 의원이 탈당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 아마 홍영표 의원도 결국 저질 리더라고 하면서 결국 탈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이제 탈당하고 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재밌는 거는 보면 개항을 바로 옆에 부평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항을에 출마하게 된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가
또 홍영표 의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개항을 해보면 원희룡 후보와의 대결 또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 옆에 붙어있는 부평을의 홍영표 의원까지 아마 재미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민주당에서 20곳에 대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제 뭐 이게 친명과 친문의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선을 한 번 더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단연 강북갑 지역구였을 겁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이 세 분이 경선을 치렀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지금 하위평가 10% 하위평가를 받은 지역이어서 박용진 의원이 지금 감산을 받게 되는 지역구입니다. 게다가 결선까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결국 이제 결선 투표를 통해서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또 다시 한번 일합을 겨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위 10%에 들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뭐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뭐 앞서 얘기를 했던 홍영표 의원처럼 탈당하지 않으시고 당에 남으셔서 경선을 하는 부분들을 택해 주셨던 것, 이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또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선까지 가게 됐기 때문에 결선까지 치르고 나서 어떤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파 갈등에 대한 논쟁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뭐 공천을 배제하거나 또는 컷오프를 시킨 것이 아니라 결선까지 가는 경선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요.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조금은 잠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김의겸 의원이 탈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괜찮 좀 속 시원하다 이렇게 좀 느끼실 것 같고, 두 번째 보면은 그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과거에 우리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보면 청주에 노영민 전 실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노영민 전 실장이 좀 탈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인, 청주에선 이강인 예. 그 탈락이 예비 후보가 됐고요. 네. 또 한 분이 이제 좀 보면은 조금 열에 빠져 있었는데 보면 경기도의 김한정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속 실장을 지내신 그렇죠. 분이거든요. 사실은 탈당한 서른 의원하고 김한정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DJ의 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아마 DJ 가신들을 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공천에서 배제한꼴이 돼서 아마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그때 탈당하면서 얘기하신 게 보면 네. 결국 김대중 정신이 민주당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상징물이 되는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번에 탈락한 것 같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현역의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겠다라는 4인방에 들었다가 멈춰서기도 했는데, 이른바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명계로 좀 잘 알려진 이 두 분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명계로 분류되시는 의원들이시기는 한데, 일단 경선 결과로 지금 탈락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지금 후보로 정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 물론 이제 이 그 경선 결과에 대해서 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보로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경선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사실 이 결과를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현역들도 그리고 직전에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다면 아무런 프리미엄이 없이 경선에 붙여져서 또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물갈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천이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지점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탈락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아쉬움도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또 마음도 많이 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또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당 내에서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또 시스템 공천을 거쳐서 이런 과정들이 지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재심이나 뭐 이런 부분이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절차에 맞춰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번 보면 결국은 이제 뭐 개딸들에 의해서 수박으로 찍혔던 의원들, 결국 이제 강병훈 의원, 뭐 박광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이런 분들 결국 이제 탈락하게 되고, 또 비명계로 낙인 찍힌 의원들이 다 탈락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자리를 지금 보면은 그 친명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그 대장동 변호사들의 명함도 좀 갈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광주에서는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그 박균택 전 검사장이 또 이번에 공천이 됐고요. 그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조상호 변호사는 이번에도 검찰에서 경선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또 대장동 변호사들도 약간의 명함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일단 뭐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 나가서 그 지역구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 중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단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꼭 나가서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좀 길을 모색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경선 결과가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당연히 또 많은 또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쉬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경선 과정을 거친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뭐 재심이나 이런 과정들 남아 있습니다. 또 최고위에서 승인도 해야 되고 결국 또 당무위에서 인준까지 받아야 되는 또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또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탈당을 하시거나 뭐 새로운 제3지대로 가신다 뭐 이렇기보다는 당 내에서 남아서 그래도 총선을 위해서 단합을 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당원들이 모두 기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은 뭐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승복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만약 경선 과정에서 조작이라든가 다른 어떤 본인이 승복할 수 없는 사례가 발견됐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해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도 나가야 하면서 전체 선거도 어울러야 하는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을 향해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칼을 뽑아 들었고 이와 함께 김영주 부의장 쪽 가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태세를 바꾸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시끄럽다, 뭐 잡음이 많다 이런 또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저기서 공천 갈등들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화하고 또 그럼에도 또 혁신의 공천 과정을 또 무마할 수는 없는 부분들 가져가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공천이 이제 결국에는 명단을 확정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시간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거 프레임을 만들고 선거 전략을 또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와 특히 당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로 선거 전략상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공격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공격을 또다시 다른 공격으로 또 되받아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민주당을 탈당하셔서 다시 빨간 점퍼를 입고 국민의힘에 가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원들이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들을 파고들어서 선거 전략적으로 이제 대표가 뭔가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겠다라는 입장 선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양평 고속도로 변경이 원희룡 전 장관의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부분은 원 장관 오늘 지적을 했고 허위사실 유포로 일단 뭐 고발했죠. 네. 고발했기 때문에 그때고 제가 볼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조금 보니까 약간 멘탈이 흔들린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제부터 권향엽 그분을 이제 뭐 이렇게 뭐 단수 공천하면서 그때 김혜경 여사의 또 부실장을 했다는 그 사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양평 고속도로를 꺼낸 이유는 양평 고속도로에 얽혀 있는 김건희 여사를 지금 소환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혜경 씨 얘기만 나오면 일단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본인이 빠진 사이에 원희룡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따라붙었습니다.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무시 전략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로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요. 상대 후보를 위한 그거를 위해서 어디서 했냐면 당 최고위원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어떤 앞으로 맞서야 될 상대 후보인데 그를 당 대표로서 어떤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디스를 하는 게 상당히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다급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3지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제3지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해볼게요. 보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아마 지민 비조라는 말까지 만들었는데 일단 연대가 이제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제가 이 연대가 뭐 어느 정도의 연대일지는 뭐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느슨한 연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본인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표를 달라라는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민주당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위성 정당으로 와야 되는 그 득표율이 조국 혁신당으로 나눠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들도 분명히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우려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것은 진보 진영의 파이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조국 혁신당이 지금 어느 정도 약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굉장한 선명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보다도 더 앞서서 더 선명하게 해보겠다라는 취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또 약진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번 총선에서 나올 수 있는 정권 심판론의 전선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야권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과 그런 지점에서는 함께해서 이 정권 심판론의 전선을 확대하고 진보 진영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아마 국민들께서도 볼 때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국민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어쨌든 항소심에서 2년이라는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렇죠. 어쨌든 당을 만들었고 근데 그 당에 지금 10%를 넘나드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 또는 특히 또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조국 전 장관 워낙 또 잘생기셔서 뭐 저렇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별개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이 조국 혁신당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저것이 일시적인 바람이냐 계속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비례의원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당이 세석인데 그 세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좌경화되는 그런 이념적 색깔이 드러나고 용해인 의원처럼 셀프 공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현장에 나와서도 보면 지역구에서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찍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의 표를 더 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국 혁신당의 지금 바람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